저희 지하철 타면 특히 여름에 추워요, 더워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덥고 또 어떤 분은 좀 춥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온도를 좀 내렸다 또 올렸다 이렇게 조절은 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 과하게 춥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다음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자, 착석.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이중학 교수님 강의 안 힘드셨어요? 저는 한 장표 몇 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페이스가 좀 말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AI하고 AX를 HR에 도입한 지가 지금 이제 불과 5년 남짓 되나요? 정말 네. 이제 제가 그 AI ROI라는 단어를 아까 접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벌써 ROI를 따져야 되나? AI를 HR에서? 네, 그런 좀 당황스러운 느낌도 받았고요. 이번에는 SAP 하면은 사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실제 그 시스템 도입해서 쓰고 계시는 기업도 상당하실 거고요. SAP 코리아는 어떻게 조직 문화 혁신을 하고 또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희 오용석 네, 사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직문화는 오용석입니다. 제가 이중학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나는 AI 어린이구나,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딱 느껴진 게 나는 AI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유저였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강의가 그 실사례 중심으로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것들을 조직문화 영역에서 좀 사용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디에 적용을 좀 하시면 좋을지, 또 조직문화 강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문화적인 얘기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지금 SAP에 합류한 지 10년 되면서 저기 있는 직책 6개예요. 그래서 막 조직문화 하다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어느 날 아이가 저보고 아빠는 회사에서 뭐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양한 일을 해. 그런데 그 다양한 일 중에 그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오늘 제가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안 할 거고, SAP 같은 경우는 글로벌 20위 정도 되는 IT 기업이고 독일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AI 에이전트 많이 만드시면서 저희 주가는 반토막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직문화 관련해서는 CEO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사혁신, 저 정부 쪽 공공기관, 그리고 또 실무자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놀면무한이 나와서 글로벌 면접관 이런 것도 하기도 했는데, 아마 오늘 얘기들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조직문화적으로 제가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스텝 정도 빨랐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수평적으로 직급 폐지, 그래서 파트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율착석제라 그래서 다른 빌딩, 다른 건물, 다른 층, 아무 자리, 차장실도 없고 임원 자리도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팬데믹 오기 전에는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원격 근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서 각 팀별로 어느 정도 오프라인을 유지해야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비율도 다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제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가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뭔데? 재택근무 한번 해보시죠. 그랬다가 보기 좋게 까였습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팬데믹 오고 나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선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75개국에 이제 법인이 있는데
11만 명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무 형태는 없다라는 기조 아래 75개국에서 각국 국가별 하이브리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2024년 5월달에 플렉스 하이브리드 워크 체제로 완벽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3일 사무실 출근을 권장으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장점도 많이 보이고 단점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조직 문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조직 문화는 머릿속에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행사, 이벤트. 저도 SAP 처음 합류했을 때 송년회 사회부터 갔습니다. 저를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프트하게 직원들과 친해진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꾸려면 보이지 않는 것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실제로 조직 문화가 좋아지면 성과도 오르고 퇴직, 이직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 보고서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바뀌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조직 문화가 단순히 행사나 이벤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과지향적인 조직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성과가 뭘까? 어떻게 하면 성과가 창출될까 고민을 해보니, 그 전 단계로 우리 직원들이 조직 몰입도나 업무 몰입도 이런 것들을 올려줘야 되고, 또 그 직원들이 그 전 단계에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또 개개인이 동기부여된 상황.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기부여된 개개인이 심리적 안정감이 갖춰진 환경에서 조직 몰입과 업무 몰입을 통해 성과를 내게 되면 다시 그 성과로 인해서 동기부여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좀 궁금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사나 이벤트 영역을 매달 한다고 해서 제가 경험한 조직 문화는 1도 오르진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조직 문화 지수를 막 올려오는 과정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마다 조직 문화 지수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수면 위의 행복한 영역들은 직원들한테 좋은 모티베이션 혹은 변화의 기준점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현위치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조직 문화 진단 그리고 지수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면 몰입도 깨지죠.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또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리더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샀는데 대출금이 많아요. 그러면 또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직원들이 너무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게 저의 고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께 어떤 회사, 그 회사는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계셔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세요. 저희는 무제한 간식을 지원합니다. 저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8,000원으로 영화 보러 가요.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복지인가? 아니면 조직 문화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조직 문화랑 복지를 잘 구분하세요? 블라인드나 자플레이시나 직원들이 막 뭐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출로 느껴지는 리더의 생각, 그리고 만약에 뭔가 성과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문화라면 리더들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 관점에서 제가 조금 구분이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전반의 얘기에는 분명히 AI가 들어있으니까 잘 구분해 보세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 가지 제도나 행사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요,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영역, 이건 행사적인 것, 이건 복지다, 혹은 환경이다,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성과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는 겁니다. 만약에 무제한 간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과에 엄청난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성과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세요. 워크숍은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러 팀이 떠났어요. 성과와 연관이 있죠. 여기서 헷갈리죠. 이제 워케이션은 그럼 무엇인가? 각 지자체들은 저희한테 홍보를 합니다. 여기 오시면 요가도 할 수 있고 래프팅도 할 수 있고 번지점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힐링하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나 대표들은 무슨 생각이 들죠? 놀러 가는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베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은 막상 가서 워크라고 생각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워케이션을 이런 투자 관점에서 여기 오시면 24시간 디자인 싱킹 퍼실리테이터가 준비하고 있고 본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들고 오세요 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들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리더의 관점에서 비용이냐 투자냐 심지어는 조직 문화 행사까지도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제도 자체가 저런 투자 영역에 있는 성과 지향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블라인드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화장실 휴지가 너무 거칠어요가 성과에 얼라인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구분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많이 판단하실 겁니다. 조직문화 진단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리더십 문제인가? 협업 문제인가? 또 프로세스 문제인가? 마인드셋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성과 보상에 관련된 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회사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다시 나눠 놓으시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과연 이 문제는 어떤 선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단지 담당자, 실무 담당자가 캠페인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사팀장이 제도화시켜서 바꿔야 할 것인가? 제도로서 안 돼서 이제는 CEO가 직접 나서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져가면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이 변화를 해야 될 때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 왜? 라고 해서 바뀌기 싫어하고요. 그게 과연 될까 하는 의심도 있고요. 또 우리 리더가 보통은 70%라고 얘기하는데 리더의 스폰서십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AI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들도 많이 그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가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조직 문화는 스케일 다운은 가능한데요. 스케일 업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무제한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와, 광고를 했어요. 대기업에 반영할 수 있나요? 좀 어렵겠죠.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팀에 대한 어떤 혁신 그리고 사업부에 대한 변화 그리고 회사 전체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 전략이 굉장히 크고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성공한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꼽혀지는 것들은 스타트업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직 문화를 그 규모별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는데 리더가 곧 문화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는 말투, 눈빛, 표정, 심지어 화내는 모습까지도 우리 직원들한테 각인돼서 그대로 조직 문화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지, 어떻게 하면 혼이 나는지.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뭔가 문화를 바꾸고자 하면 리더의 행동을 매뉴얼화 시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열정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 보상 이외에도 연봉 이외에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그런 성장에 대한 보상으로 느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조금 규모를 키워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우리 원래 이렇게 해. 이게 우리 방식이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착화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덤바이수라고 우리 한 명의 리더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라고 해서 이 중소기업도 기업 그 규모가 꽤나 다르기 때문에 150명 이하 구간에서는 분명히 유연성이 살아있고요. 빠른 결정, 신속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50에서 300명 구간은 드디어 이제 부서가 분화되고 정치 싸움도 만들어지고 사일러도 형성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300에서 500명 구간은 이제 드디어 협의하는데 시간 지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꿔야 될 때 그 리더의 소통 창구, 그리고 각 부서별 사일로 현상을 방지를 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이 영입하기에는 너무 비쌀 수가 있어서 자문 형태로 현 상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문화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창업가가 가져온 속도감 있는 창업기업 문화가 있고요. 성장 가도를 달리던 임원들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나, 그리고 우리 이제 점점 커졌으니까 대기업에서 영입 임원 좀 뽑아봐. 그분들 오셔서 뭐라 그러죠? 아, 이런 프로세스도 갖춰지지 않는 회사에서 어떻게 성과를 낸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게 중간 관리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보통 핵심 가치나 인재상들 정립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캐치프라이즈를 명확히 설정해서 직원들이 한 번에 하고 가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0명짜리 계열사 조직이라도 스타트업처럼 일하지 못합니다. 중보팀도 따로 돼 있고요. 뭐 인재 뽑는 곳, 인재 양성하는 곳, 굉장히 파편화된 전문 조직들이 모든 계열사를 꽉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시장이 변화된다고 생각할 때 그 시장의 변화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TF들을 만들어내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생산해내서 전체적인 스트럭처 구조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추구하시려면 시장 신호를 받으셨을 때 변화하셔야 되고, 딱 지금이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여율보다는 인식률 전환으로서 직원들 변화를 이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10% 혹은 1%만 뭔가 행사든 제도든 아니면 성과든 성공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서 요즘 많이 하는 쇼츠라든가 이런 식으로 널리 퍼뜨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해서 야, SLB에서 뭐 한다더라, 되게 좋겠다, 저거 하자, 이러실 필요가 1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 상황 분석하시고 그에 맞는 것들로 제도화시키시는 게 가장 적합한 게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였잖아요. 작년에 운동했는데 올해 또 작년에 재밌었으니까 또 운동해야자. 제일 답답한 사장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AI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AI 어디 도입하시려고요? 일단 뭐 엔터프라이즈급 AI 쓰시면 사실은 오픈만 좀 몇 개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과 관리 같은 것들 요즘에 뭐 SAP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엠베디드된 AI들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더 또 발전된 형태로 5월달에 엄청난 오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약이 되신 분들은 여러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롭게 오픈된 항목들이 어떤가, 우리 계약 상태에서 무료로 오픈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엔터프라이즈급이 없다, 그럼 AI 도입하실 때 여러분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성과 관리라든가 조직문화 진단, 컬처 핏, 채용 면접 이런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AI 에이전트 만드시고 회사 내에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 저는 이제 조직문화 진단이라든가 복지 영역, HR에서는 몇몇 가지를 좀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오늘 강의 자체가 AI가 뭐래요? 라고 얘기하기보단 제가 어떤 거 사용해봤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문화 진단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크게는 뭐 3가지 이론에 해서 뭐는 제조업에 좋고 뭐는 컬처를 보는데 좋고 어떤 건 변화 혁신에 좋다, 이런 건 사실 너무 이론적인 얘기라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조직문화 진단 엑셀로 해도 된다.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 엑셀로 조직문화 진단할 때 사실은 우리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객관식 문항은 너무 이쁜 도표로 나오니까 잘 정리를 했고요. 주관식 문항은 그 많은 걸 받아놓고도
담당자의 입맛에 따라서 한두 줄 정도 라이브한 그냥 인터뷰 글처럼 이렇게 실었습니다, 문장을.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AI로 그냥 주관식 분석이 다 되죠. 저희 같은 경우도 퀄리트릭스를 쓰지만 75개국에 있는 다양한 언어들로 나온 모든 주관식 문항들이 다 체계적으로 해서 국가별 비교부터 약점, 강점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관식 문항에 엄청난 인사이트들이 있구나, 진짜 문제점들이 주관식 문항에서 많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저 엑셀로 하셔도 됩니다. 엑셀로 하시다가 처음에 초기 세팅, 남녀, 부서, 근무 연한수, 현재 재직 몇 년이나 했는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직급 어떻게 되는지 처음 초기 세팅만 잘 해놓으시면 차라리 그 나온 객관식 설문 자체도 AI로 전부 돌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 모델이나 어떤 문항수가 50개 돼야 돼요, 60개 돼야 돼요, 저희 200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은 1년에 한 번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돌리고 있고,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펄스 서베이로 12문항 정도에서 직원들의 심리 상태 변화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조직문화 진단을 하게 되시는데요. 조직문화 진단하고 나면 국내 기업들의 가장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어요. 뭐냐면 조직문화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까지는 대표이사 보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현업 리더들이랑 액션 플랜 짜세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런데 6개월 후에 보고하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러진 뼈를 발견했는데 그거 안 고치면 다음 조직문화 진단이 소용이 있을까요? 그냥 인센티브 많이 받으면 올라가고 구조조정하면 떨어지는 그 수치밖에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기업의 사례를 봤는데 조직문화 진단 문항에 엄청난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한 7, 8년 이렇게 되게 오랜 기간 조직문화 진단을 하셔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블라인드를 여는 순간 조직문화 지수가 2.4인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은 그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게 너무 명확히 이해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문화 진단을 하시는 거 좋아요. 요즘은 싼 스타트업 굉장히 저렴한 2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당 35,000원 정도면 조직문화 진단 하실 수 있는 많은 툴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이용하셔서 현업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그걸 가지고 해결하시는 것까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SAP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이제 퀄트릭스를 사용해서 조직문화 진단을 했는데, 그때 조직문화 진단 60개 항목 있으면 그 안에 측정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리더십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어 엔게이지먼트도 측정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헬스 컬처 인덱스라는 BHCI 지수를 되게 강력하게 관리해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관리하냐면 각 국가별 75개국의 챔피언들을 한 명씩 뽑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항목에 대한 쿼터별 레포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수치를 글로벌 공지를 하고 챔피언십까지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에 포함된 문항이 9개 문항이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너 매니저 너 일할 때 잘 도와줘? 너 회사에 프라이드 있어? 이런 문항들로 직원의 비즈니스 헬스를 측정을 하고, 이것들을 저희가 15년간 정량적으로 분석했을 때, 저희 IT 회사잖아요. 저희 11만 명 정도의 규모의 SAP에서는 1포인트가 올라갈 때마다 9천만에서 1억 유로의 파이낸스 임팩트를 발생시키는 비재무적 수치다. 이 수치는 인플루어 엔게이지먼트 수치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수치가 72포인트에서 현재 81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저희의 목표는 이 정도 됐으면 좀 좋은 회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 8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2023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되게 재미있는 게 생겼어요. 한국이 2023년에 최상단을 뚫고 8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도 84포인트를 유지를 했고요. 이게 근데 파트너님, 저게 좋아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도 나타나는 변화들을 보긴 했습니다. 75개국에 있는 챔피언들이 있고요. 매 쿼터별로 이렇게 뭔가를 챙겨서 보고서를 냅니다. 어떤 거에 대한 보고서인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낸 보고서예요. 그래서 결국 2026년에 한국은 75개국 중에 드디어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저희의 순위가 뭐였냐면 64개국 중에 59등이었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올려보니까 외부적으로도 2022년부터 저희가 외부에 익명을 기반으로 한 설문에서도 10만 개 중에 6위, 4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자플래닛에서도 25만 개 기업이었는데 저희 이름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그냥 익명 설문만으로도 되게 좋은 회사라고 느끼는구나, 그렇더라는 거죠. 그럼 저는 뭘 바꿨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저희는 이 영역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위쪽은 그 조직적인 영역이고요, 아래쪽은 개인적인 영역의 차원들입니다. 매 쿼터 이걸 관리하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다. 여기 밑에 메디컬 체크업, 건강검진 다 하죠. 그리고 저 위에 헬스 컬처, 조직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헬스 리더십,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 뭐 이런 것들이 다만 저희는 좀 체계적으로 매 쿼터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때 여러분들 질병휴가 만드신 회사 있으세요? 질병휴가 우리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있지만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병휴가를 만든 회사가 있고요. 또 팀장 재량하에 코로나 걸려서? 그러면 오늘 조용히 쉬다 와. 한 3일 쉬다 와. 이렇게 한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영역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한 성과 관리 프로세스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심리적 안정감인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굉장히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기업 하나를 봤는데 그쪽도 역시 2점대의 조직문화 지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그 회사를 만나기 전까지 제도가 앞서가면 직원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조직문화적인 제도를 다 도입하셨는데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걸 보고 문제를 보니 그 심리적 안정감 부분들이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레이비랩 거를 가져왔는데, 저희도 컬트릭스를 쓰지만 그 우리나라 국내 AI 업체 좀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컬처핏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35,000원 내고 200문항인가를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마이 페이지에 얘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인은 볼 수 있고요. 뒷단의 담당자들은 팀별 조합이라든가 전부, 감사합니다. 대신 강의하고 역시 어쨌든 굉장히 그 분석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100명 하면 350잖아요. 그럼 회식 한 번 하는, 우리 조직문화에서 제일 그 가이드라인 기준 금액이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 넘어가면 되게 고민해서 가져가야 되고, 3만 원 이하면 좀 우리 쉽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35,000원이라고 고민을 했는데 되게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조사하고 싶었던 건 우리 시니어와 주니어의 일하는 방식이나 회사의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보고 싶었고, 그 갭을 분석하고 싶어서 컬처핏을 선택했는데, 저희는 다른 회사랑 되게 다르게 시니어와 주니어의 격차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통은 그 주니어들이 열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니어들은 우리 친구들 예의 바른 자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주니어들이 우리는 다 파트너긴 하지만 경험이 더 많으신 선배님들 최소한 예의 좀 지켜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시니어들은 우리는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AI 도입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스피리언스 갭이라고 해서 우리 고객 경험도 많이 중요시해서 직원 경험도 너무 오긴 하지만, 같은 점수 안에서 리더들은 예를 들어 69%가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만족할 거야 하는데 결국 34%의 직원만이 만족하는 것처럼, 그 같은 대답 안에서의 다른 그 갭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 회사 너무 좋다고 해서 입사했는데 입사 첫날 들어가서 사무실 풍경 보고 망했다. 그게 이제 익스피리언스 갭인 거죠. 자, 결과적으로 저는
저 얘기한 조직문화 진단 자체는요 엑스레이 스냅샷이다. 그래서 굳이 이것들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지만 우월감이나 우쭐함 혹은 이런 것도 가질 필요 없고 결국 현업 리더들한테 그 팀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고민해 주세요라는 숙제를 던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숙제 검사는 우리 HR에서 해서 3개월 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재밌는 복지인데요. 복지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복지의 특징은 총액 불변입니다. 사람들은 막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부터 고민하죠? 그럼 뭘 없애지? 근데 그거 없애는 순간 직원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들어 달랬지 없애느냐? 생각 좀 HR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도 노조에서 복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좋아, 어떤 복지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너무 좋은 복지들을 다 가져오셨어요. 자,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구나. 무엇을 없애지? 그럼 이걸 너희 손을 통해서 없애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베네틱 옵티마이저를 돌렸습니다. 퀄트릭스 내에 있어서 저희 이때는 당연히 무료로 이용을 했었고요. 이걸로 이용해서 한 회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국내에선 저희가 최초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용했냐면 휴가의 영역, 휴가의 종류, 저희 섹션 부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과 관련된 복지, 육아 케어, 교육,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같은 장기 근속 보너스까지 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도 분리를 하고 노조가 원하는 것들도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투표를 시킵니다. 어떤 투표를 하냐면 화면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섹션 구분을 해서 4개를 넣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진 않겠지. 다만 그나마 마음에 드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몇 번 이걸 고를까요? 딱 10번. 10번 그나마 나은 옵션을 고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건 뭐냐면 없애도 되는 복지. 진짜 선택 빵인 복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선택된 복지들은 대부분의 직원들한테 반영이 됐는지, 총 지출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직원 선호도는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더 좋은 건 담당자 화면입니다. 저 중간에 보이는 게 기준점, 그리고 좌우로 지출액입니다. 복지에는 지출액을 변동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애가 잡히면서 나머지 총 지출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대학 학자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지출이 너무 커요. 그럼 담당자가 첫 번째 옵션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합니다. 2, 3, 4번이 자동으로 잡히죠. 그리고 선호도랑 이런 것들이 옆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엑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조랑 얘기를 할 때 무슨 자료를 갖고 가면 될까요? 그냥 담당자가 뽑은 베스트 원? 그럴 필요 없죠. 총액은 어차피 맞춰져 있으니까 A, B, C 옵션을 들고 갑니다. 너네가 원하는 거 택해. 니네 투표로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는 어떨까요? 내가 고른 건 다 아닌 것 같긴 한데 물론 내가 그 투표 때 다 마음에 드는 걸 고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직원들이 다 같이 투표한 결과란 말이지 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복지고 이 3가지 안 중에 이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하고 그들도 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AI 사용하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less input, more output이라 그래서 단 10번의 카드놀이를 했지만 나오는 데이터량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신뢰도를 직원들한테 부여하며 여러분들이 뭔가의 프로세스를 바꿀 때 굉장히 큰 서포트를 하는 역할 등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가 강의 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조직문화 시선으로 보면 HR 제도가 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님이 성과평가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십니다.
여보, 내가 오늘 20명이나 되는 팀원들 성과판 거 다 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오늘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기념으로 전업주부지만 내가 당신을 인사평가 줄게. 당신 요즘 반찬도 맛있고 말이야. 애들 성적도 오른 거 보니까 애들 육아케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집도 굉장히 깔끔해졌어.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데 올해 당신 국가는 C야. 분명히 와이프는 그럴 겁니다.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무슨 기준으로 날 평가해? 이게 그냥 왜 어색할까요? 어색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둘의 관계가 수평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회사에선 저희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직급이라는 상하고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지만 요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개인의 평가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개인에 대한 평가를 40%를 줄이고 팀 평가, 사업 평가, 글로벌 평가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누구나 봐도 영업 1팀이 잘했는지 2팀이 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 평가에 팀 평가의 비율을 60%까지 늘렸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강의를 했는데 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래요?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단 하나의 점수를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더우면 60점도 줄 수 있고요. 추우면 55점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자, 결국 이런 회사에서 하던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개인에 대한 평가하는 것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이 김 부장님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고1에 올라간 딸을 부릅니다. 딸! 이번에 고1 올라갔지? 가서 중3 때 성적표 좀 싹 가져와. 아빠 너 좀 평가해줄게. 우리 딸은 뭐가 궁금해요? 내 문과를 가야 될지 이과를 가야 될지 입시 전략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 부장 아빠가 중3 때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죠. 야, 우리 딸 수학 성적이 엄청 올랐네. 중3 때 아빠가 또 잘했으니까 용돈 10만 원 올려줄게. 혹시 김 부장님이 고1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주도학습 때 해야 되고 10만 원 올려줄 테니까 이제 스터디 카페에 좀 등록해서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면 성장에 대한 지지가 될 텐데요. 전년도 중3 때 수학 성적이 올렸다고 1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보상으로 끝나버리죠. 어디서 많이 봤죠? 회사에서 많이 보셨죠. 전년도에 대한 실적, 그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그래서 요즘에 1번부터 10번까지 전년도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진 않고요. 저희는 24시간 365일 피드백, 카카오톡 같은 피드백 형태로 해서 전략은 최소 쿼터별로 한 번씩 매니저와 상담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매니저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훨씬 더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매니저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지, 성장에 대한 지지자, 그리고 코칭, 피드백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인사 제도도 굉장히 많이 앞서간 걸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사 제도가 우리가 지금은 AI 포커스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인사는 전부 성과지향적인 HR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AI가 하나의 도구,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AI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엔베디드에서 작년 5월부터 완벽히 수행을 해서 예를 들어 OKR을 쭉쭉 전사 전략이 다 내려온다 그거죠. 그럼 제 위치 혹은 팀원의 위치까지 갔을 때는 아주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지 한 단어만 입력하면 A4 용지만큼 글이 써지고 그걸 바라보고 제가 결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하고 또 면담을 진행하게 되죠. 우리도 분명히 시간을 많이 아끼거든요. 제가 그 한 바닥을 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전사와 온라인 안 되는 경우도 많았겠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되니까 아까 그 4시간보다 더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수평적 문화라는 것들도 조직 문화에서 한창 유행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께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은 수평적 문화라면 자칫 다수결로 결정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10명 계층별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희 사옥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이렇게 모였는데
반대하는 사람. 그랬더니 8명이 반대를 했죠. 아, 저는 뭐 신혼집이 회사인데 저는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는데 그 여의도까지 가버리면 퇴사할 거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다 듣고 사장님 결정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 이전을 하겠습니다. 야, 말은 다 알아놓고 왜 니번대로 또 결정해. 야, 완전 쓸모없는 리더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나 그 다분히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그리고 의사 발언이라든가 또 심리적 안정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 뒷단에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라는 이 시작 단계가 사실은 나비 효과처럼 그 뒷단계를 계속 보충하는 설명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는 좀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글로벌 탑티어들의 인사 제도의 성과적 관리적 방향으로서의 흐름입니다.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디까지 갔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굳이 끝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어떤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수평적 조직 문화 외에 니네 직급 왜 없앴어? 혹은 니네 내부 레벨 왜 도입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 자유로운 의사진행 이런 것들로 이제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수평적 코칭 하면서 뭐가 나타나지? 직급 단순화나 직급 파괴들 나타납니다. 님, 영어 이름, 파트너, 프로, 그렇죠. 그런데 직급 파괴가 일어나고 나면 무조건 도입해야 되는, 최근 4, 5년 전에 이미 네이버 카카오 다 도입한 내부 레벨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원 대리 과장차장 부장 상무 최소 7, 8단계가 내부 레벨제로 바뀌면서 12단계에서 18단계로 변화가 되고 있죠. 훨씬 더 잘게 쪼개진 상하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징이 있죠. 절대 네 옆 사람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누락이 돼도 그렇게 타격이 없고요. 승진하면 친한 사람 한 명만 불러서 조용히 소주 먹는 정도로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낮은 사람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레벨이 높은 사람이 팀원으로 올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프로젝트 베이스의 환경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2년 전부터 직무급제 이 얘기 많이 나오죠. 각자 직무가 갖고 있는 가치는 달라. 우리 IT 회사니까 개발자 연봉 테이블이 높아야지, 아니면 영입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개발자에 대한 임금 테이블을 따로 산정할 거야. 너 그 인사라고 해갖고 그 개발자 연봉 테이블 반영하려고 그러지 마. 이런 직무급제, 물론 1000명 이하 이런 데서 직무 다 쪼개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점점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또 시장에 있는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직무급제는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정도에 이미 직무급제가 완성이 됐는데, 이 직무급제는 이제 좌우로 나뉘겠다는 거죠. 인사, 영업, 개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임금 테이블은 매트릭스, 바둑판식이 될 겁니다. 자, 바둑판식으로 해서 요즘 조직의 특징적인 게 뭐예요? PM, PO 막 해서 각자 프로젝트 베이스로 막 가죠. 마케팅 넣고, 인사 넣고, 개발 넣고, 영업 넣는데 그 프로젝트 팀이 이런 그 매트릭스된 각자의 직무급까지 갖고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됩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A 드릴 수 있잖아요. 다 6억씩.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회사는 어렵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평가 보상에 조정이 들어가고 개인에 대한 평가를 줄이고, 지금 완전 끝난 트렌드, 물론 지금 그게 한 번 해서 실패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60% 회사 실적 곱하기 개인에 대한 평가를 가중치로 가져갑니다. 0.5에서 1.5. 그리고 나머지 40%는 신사업 전환에 대한 그런 퍼센트 실적을 가져가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나는 거라 굳이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가 보상 비율 변경돼요. 아까 이제 HR에 대한 스킬 레벨링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800개 이상의 기술 요소를 분석해서 모든 전 직종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고 모자른 사람들은 각 레벨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회사에 근무하려면 우리 회사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AI로 기술 분석이 돼서 네가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한 레벨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재배치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 회사는 알아야 될 것 같아 해서 엄청나게 그 스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절대평가로 전환하니까 뭐가 부족해지죠? 핵심 인재에 대한 관리와 저성자과적 관리가 안 돼서
이것도 최근에는 구간식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 인재 5%, 뭐 저성과자 10%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빼서 완벽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직급학예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수평적 조직은 니네 왜 직급 없어? 호칭 통일에 이러면 결국은 성과 지향적인 HR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빨리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 요즘 AI 사용하다 보니까 그 문해력에 대한 고민도 많으세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회사들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뭐 구글 20% 타임즈 아시죠?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뭐 국내용으로 2시간 정도 뭐 저런 성장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토스 배민 같은 경우 이제 무제한 도서 지원하면서 인간의 결정에 관련된 것들 조금 더 스스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 그 배민 그 의장님이 따로 나와서 크리에이티브 회사를 만드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무조건 책 읽는 시간을 필수로 하는 그런 뉴스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보통 강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드톡 같은 것들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남들에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성공 실패 경험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나 취미 활동까지도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소소한 자리를 만들면서 개인의 결정이나 학습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문해력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크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요즘 그 면접도 바뀌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8시간 코스로 하는데 아침에 오면 1시간 동안 그 회사의 자료들, 정보들을 막 줍니다. 아이템들. 우리 회사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그냥 토론을 하게요. 룸리드가 잘 지켜봅니다. 정확한 정보를 학습을 했는지 문해력은 갖췄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막 그 질문방에 가서 현업 선배한테 질문도 해요. 돌아오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줍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때? 전략 짜주세요. 그리고 커브를 2번을 줘요. 고객사가 어떤 전략 변경이 있었다. 시장 상황이 변했다. 무조건적으로 전략이 변경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한 8시간의 그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채용이나 또 내가 회사 안에서 우리 직원들 어떻게 AI 문해력 이런 것들 관리하실지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원래 50분 강의를 하려고 이 강의를 마쳤는데 Q&A 시간이 있는 걸 까먹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조직 문화적으로는요 성과 지향적으로 마찬가지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AI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를 우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AI가 내 곁에 있는지 곁에 바로 와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결국 아껴지는 시간 우리가 여태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영역을 투입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HR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사람 냄새나게 우리 직원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드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문화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요즘 하는 혁신들은 사실 제도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만들었던 제도를 얼마나 잘 부시느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제도를 프로세스 있게 잘 만드시는 HR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1900년대부터 만들어 온 그 제도들을 가장 맛있게 잘된 부셔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을까요? 질문 하나만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강의가 아주 매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0분 휴식하고 3시 정각에 다음 강연 진행하겠습니다.